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만전자에서 생존하고 있는 영어의 경제학 조석진입니다. 뭔 자랑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구만전자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쓰죠? 큰일입니다. 예,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그 증시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블랙 먼데이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날 좀 약간 회복이 좀 되긴 했다고는 하는데, 예. 자 대폭락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번 주죠.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이제 초인데 이제 잘 이해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정리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뭐가? 아니 원인이 이제 원인이 정리가 좀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실물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한 세네 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면은 예. 실물적인 요인이 있는 건데 이제 그 지난주 해가지고 미국에서 실물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걸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커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실업률은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바마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뭐 8% 10% 실업률이 갔었는데 지금 3%대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가 자연 실업률 상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정도면 자연 실업률은 뭐냐면은 완전 고용이 돼도 실업률이 이제 있을 수가 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전직도 하고 뭐 그렇죠. 내가 뭐 그냥 뭐 운이 나빠서 일자리 못 찾기도 해가지고 그게 존재하는데 그게 한 3, 4%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연준에서 말하기를 그건 뭐 4% 초반대 4.2% 정도면은 우리가 거의 맥스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 주에 나온 실업률 지표를 보니까 이게 4.3%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지금 빠르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래 공포다. 참 미국의 위력을 저도 이번에 실감한 게 미국 기침만 해도 다른 나라는 감기 몸살을 앓는다고. 뭐 야, 그렇죠. 진짜. 뭐 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다른 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실물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물적인 요인은 이제 그동안 최근에 이제 그 뭐 이 주식 시장의 랠리는 누가 이끌었냐면 이게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생성형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가 쓰이고 그거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한 이제 시장들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 뭐 엄청 오르고 막 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회의론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보니까 뭐 혹시 쓸 데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돈 안 되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먼저 테슬라 이런 거 뭐 자율주행 이런 거 나올 때 뭐 이게 되겠어 이랬다가 갑자기 막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차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바뀔 것 같다가도 지금 최근에 뭐 불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약간 아닌가 이렇게 되는 그렇지. 그런 사이클 막 타는 건데 그렇지. 지금 최근 인공지능 관련된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고 발전이 더딜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텔이나 엔비디아 자체가 칩을 생산을 하는데 네. 그 칩 자체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문제가 좀 있는 칩들이 좀 나오는데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뭔가 이제 바틀렉에 좀 걸리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청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수요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건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이제 금리가 다 높았었는데 일본이 금리가 우리가 뭐 마이너스 금리에다 0%에다가 최근에 조금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의 금리가 싸니까 원래 이제 금융의 기본은 싼 데서 빌려가지고 비싼 데 빌려주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돈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환율까지 고려한 그 차이를 먹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빌릴 수만 있어도 뭐 투자하는 거야 뭐 잘 그 환율 위험 고려하면은 괜찮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은행이 금리를 좀 올렸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금리 올리니까 뜨거운 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조달 비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돈 빌렸던 거를 이제 수익률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청산을 막 시작한 거죠. 갚아야 되니까. 예, 청산을 막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펀드들이 많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관련된 펀드들이 이거를 청산을 시작을 하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겼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중동발 언제 지금 전쟁 털지 모른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기대를 했겠어요. 누가 가서 이란에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가서 그 암살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전혀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생기면서 지금 누구도 지금 물러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실물 요인이고 그럼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뜻으로? 그거는 이제 정보가 이제 뭐 미리 반영된다, 선반영되고 빨리 반영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정보들이 지금 뭐 저번 주 금요일 날 갑자기 나왔다 뭐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반영하기 시작해가지고 선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조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폭락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싸게 팔고 싶은데 주식을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안 산다는 거죠. 이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내린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때가 기회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팔리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기대가 서로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제가 블랙 먼데이를 보고 이때 주식을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한 1초 동안 했던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컨대 뭐 우리가 벌처 펀드라 그러는데 완전히 이제 상장 폐지 직전에 이제 이런 주식들도 있어요. 예컨대 원래는 10,000원짜리인데 지금 뭐 200원, 300원에 팔리는 거. 말 그대로 휴지 조각 때. 휴지 조각 되기 바로 전에. 근데 그것도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사요? 삽니다. 왜 사요, 그걸? 혹시 정식 자금으로 들어가가지고 혹시 살아나면은. 그 투기 아니야, 투기? 근데 내가 200원, 300원에 사고 있다가 안 되면 버리고. 되면은 그거만 뭐 1,000원, 2,000원 된다고 치면은. 그 얘기네. 우리가 이제 얘기는 국민 스포츠판에서 얘기는 써봤자 3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임대주택도 지방에 저렴한 임대주택도 사고 팔립니다. 뭐 아주 싼데 더 내려갈 때는 없고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 개발보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사시는 분도 계세요. 여하튼 주식시장이 서로 기대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제 상대방이 있을 때는 폭락하지는 않아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근데 이 폭락했다는 얘기는 기대가 다 갔다는 얘기는 다 팔아. 모든 플레이어가 다 팔자.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없으니까 가격이 확 폭락하는 거거든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폭락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될 때는 뭔가 좀 다른 현상도 같이 뭉쳐야지 벌어지는 건데 예전에 이제 87년도에 우리가 10월 19일인데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다우존스 이제 이 산업평균 지수가 하루 만에 22%가 떨어졌거든요. 와, 22%? 예,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는데 뭐 한 8%, 9%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고, 미국 뭐 3, 4% 떨어진 거고, 근데 하루에 22%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야, 이건 거의 뭐 이게 수직 낙하인데요. 블랙 먼데이죠. 블랙 먼데이. 그러면 이제 그때 80년대 중반에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실물적인 요인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그때 막 도입될 때거든요. 그렇죠. 그때 수기로 막 이제 하다가 컴퓨터를 이용한 이제 프로그램 거래가 도입이 처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그 거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조건을 거기다가 걸어놓고서 조건에 맞으면은 뭐 매입하거나 매도하거나 이건 이제 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이하고 또 투자자들도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 상이한 기대를 얻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업계가 이게 그 거의 이제 통일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이 방식이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통일이 되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것들을 이제 사용했는데 요게 이제 알고리즘이 비슷해지니까 한 이제 알고리즘이 이걸 팔아. 요게 되면은 다른 알고리즘도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팔기 시작하거든요. 일종의 동조화 현상이 일종의 연쇄 반응이 쭉 생기는 건데 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연쇄 반응이 한 번에 생기면은 주가 내려가잖아요. 네. 주가 내려가면 그거 받아서 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매를 시작하면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이 생기니까 요거를 잠시 정지시키자라고 네. 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뭐 사이드카다, 서킷 브레이커다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거래 정지시키고 좀 진정해. 정지시키고 프로그램 매도하지만 중지시키고 네. 투자자들도 좀 상황을 조금 판단을 해봐라. 네.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생긴 것도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실물적인 요인은 있겠지만은 이게 일종의 공진 현상 아니겠니? 공진 현상. 어떤 뜻이에요? 같이 떨린다.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우리 촌철리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2011년도 정도에 그 강변에 있는 테크노마트가 건물이 막 이렇게 막 지진 때문에 흔들린다 해갖고 난리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인 규명에 막 나섰어요. 이게 무슨 뭐 사실은 집안이 내려앉는 맞아요. 거다. 거기가 원래 쓰레기 매립지인데 거기다 해가지고 가라앉았다. 부실 시공이다.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헬스장 헬스장에서 이제 그 회원들이 태보라고 하는 운동을 했던 거예요. 태보. 예. 그래서 같이 때만 뜀뛰기 하는 운동인데 태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연히 건물에 이제 진동주기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옛날에 나왔던 농담 그거잖아요. 중국인이나 인도인이 한꺼번에 펄짝 튀면 그렇죠. 지구가 뭐 한다 이거. 근데 보통은 이게 지구가 왔다 갔다 하는 주기랑 안 맞으면 상쇄돼서 없어지는 건데 예. 우연히 그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건물도 막 이제 여기서 에어로빅 하고 있는데 이게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솔직히 지금도 그게 그 정도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서 사람들이 시연을 했죠. 예. 시연을 했죠. 예. 시연을 해가지고 운동 해보세요. 그리고 뛰어보니까 실제로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벌어질 수도 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 진보가 좋아지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나 아까 말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이런 것들도 좋아졌고 네. 개인들도 사실은 그 정보나 기술에 훨씬 더 예전보다는 더 근접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래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이 공진 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이게 이제 덩달아서 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개인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신문 보고 다음날 야 뭐 그런 거야. 그러면서 객장에 가서 기동량하고 뭐 이래요. 가서 이거 주문 내주세요. 전화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순식간에 정보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전문 트레이더도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예전보다 훨씬 더 집중돼서 원래는 조금 반영돼야 되는 건데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런 기술의 진보가 이렇게 역효과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작년쯤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SVB 사태라고 이 실리콘 그 밸리에서 이 창업 기업이나 벤처에 돈 대출해 주던 은행이 있었는데 아무 대처대표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국채 보유가 있다가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다 빼버려 갖고 사람들이 그냥 나도 좀 위험한데 빼볼까 해서 빼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다 빼가지고 그러니까요.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온라인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망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확대되고 있고 지금 지나는 걸 보면은 요게 이렇게까지 반응할 거는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양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근데 보여집니다. 예. 그거 말고
우리 증시만의 어떤 구조적 취약성 혹시 이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5일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하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이 폭락 사태를 봐야 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이제 폭탄 맞았어요. 네. 뭐 유럽 뭐. 근데 우리가 낙폭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보다 이제 우리하고 대만, 일본 이런 아시아권들이 낙폭이 좀 커요. 그래서 5일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8% 정도 떨어졌고 코스닥도 11% 떨어졌고 그래서 이게 공진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큰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이 원인도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되는 건데 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개방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시장의 개방도 좋기 때문에 와서 뭐 투자를 많이 해요. 놀이터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놀이터라는 표현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개방도가 좋다는 거는 이제 해외 돈이 들어오기 좋다는 거고. 그렇죠. 해외 돈이 왜 들어오냐면은 혹시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팔았을 때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나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팔리면은 이게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또 물량도 잘 받아주고 또 우리 정가외부도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면 국민연금이 또 개입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팔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물량이 훨씬 우리가 많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단점은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샥을 맞으면은 갑자기 이제 막 오버슈팅 해가지고 막 떨어지기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이제 경제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단기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조금 막는 게 좋겠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토빈세라고 부르는데 토빈세? 특히 이제 이게 다른 나라에 돈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이제 환전을 해야 되고 이제 외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좀 과세를 좀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자금 이동이 조금 단기 자금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증대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래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래 비용이 늘어나면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안정되는데 돈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는 전 세계가 중요 국가들이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 리가 없죠. 니네는 해, 우리는 안 한다. 니네가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진짜로 안 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개방도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는 최근 우리나라 그 제도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예컨대 이제 공매도 같은 거를 우리가 지금 금지하는 지금 기간에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가격이 너무 내재적인 가치보다 올라가면은 이거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고기재가 지금 우리는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원래 가치보다 더 올라가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걔네가 떨어지면은 이제 롤러코스터 떨어지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관 투자가들은 보통은 이런 투자를 할 때 해치 전략을 같이 가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먹는 것도 좀 덜 먹지만은 떨어졌을 때도 좀 안전판에 있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가 무슨 해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포트폴리오 무슨 뭐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포트폴리오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얼마 물려 있는지를 안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몰빵하게 되는데 예, 포트폴리오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거는 그냥 예, 뭐 저기. 뭐 100만 원을 뭐 10만 원씩 나눠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한 주씩 사게 되는데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진짜 와장창 물릴 수밖에 없네. 이제 그런 이제 제도적인 요인도 있고. 왠지 고백 같은 얘기 느낌이 저만 들은 건가.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낙폭을 보면은 산업 구조도 우리가 조금 문제라고 부를 수 없지만 조금 취약하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지금 굉장히 크게 두드려 맞았는데 두 나라 다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그렇죠. 산업 재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AI 문제가 AI 문제하고 반도체 문제가 지금 겹쳐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맞고 회복도 좀 느리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잘 팔릴 땐 좋았는데 여기 너무 치중돼 있다 보니까 크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뭐 우리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
우리 그 시가총액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두 개 합치면은. 그래요? 대만도 TSMC가 그 대만 이 주식 시장에 뭐 가권 지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산업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네. 거기서 그렇지. 충격 맞았을 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맞는 이 고통의 정도가 훨씬 더 크고 그렇죠. 회복도 느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인데 참 이거 잘 팔리는 산업을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하고 또 다른 산업도 조금 좀 우리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키워갈 뭐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이오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사람들이 조금 이 자기 포트폴리오 좀 조정을 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뭐 너무 취약한 뭐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에 맞물려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금투세 얘기가 지금 다시 불붙고 있어요. 근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증시 폭락하고 금투세가 지금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논의 굉장히 환영하고요. 왜 환영해요? 제가 이제 조세 전문가니까 물 들어왔구나. 예. 연구 영역 발주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여당 편에 서 있어야지 연구 들어오는데 이게 참 이게 너무 솔직하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증시 폭락하고 금투세는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도 뭐 설명드렸지만은 큰 상관 없죠. 일단 시행도 안 되고 있잖아요. 큰 상관 없죠. 큰 상관 없고 일단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게 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 주요 주식 이제 하락률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금투세 안 하잖아요. 근데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미국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뭐 한 3-4%에 막았어요. 대만은 이제 우리 그 대통령도 뭐 약간 한동훈 대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이제 양도소득세 도입하려다가 이제 실패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좀 없어요. 거기도 지금 뭐 우리나라만큼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사실은 금투세가 문제면은 여기는 올라야지. 여기는 없으니까 올라야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요 하락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 과세 체계하고는 지금 무관한 거다. 지금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차원의 지금 이야기다. 정치권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제가 이제 이 조세재정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동훈 그 대표가 최근에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다 금투세를 강행하면은 이제 퍼펙트 스톰. 네. 그 얘기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생겨가지고 이게 여러 악재가 막 다 와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공부할 때 들은 얘기는 보수는 유능하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경제의 발달. 네. 그러면 뭐 정치적 공세에 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과학적 사고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지금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무관하잖아요. 거기다 시행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금투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사태는 지금 여러 가지 실물적, 제도적 요인으로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도입되면은 여기다가 코스피 바스켓처럼 하나 더 얹을 수가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요 사태와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사태하고는 무관하게 한번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정부 여당은 일관되게 폐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예 시행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금은 이제 늘 안 좋은 겁니다. 뭐가 안 세금은 늘 안 좋아요. 세금? 세금은 늘 그렇죠. 경제 행동을 위축시키고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떨어뜨리고 없으면 다 좋아합니다. 없으면 없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치 않은 경우에 과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다 알고 있는 거고, 다만
우리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누군가 뭔가 세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를 놔두고 예컨대 우리가 뭐 400조를 조달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400조를 누가 조달할 것인가를 놔두고 역사와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예. 이렇게 안착시켜 오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예. 이제 그거를 놔두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인기 끌려면은 사실 감세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겠죠. 맞아요. 근데 감세를 했을 때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렇죠. 정부의 고민은 이제 그거거든요. 네. 야당은 정부를 운영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예. 야당은 감세하자 막 그러고 나갈 수가 있어요. 감세하자. 세금 깎자. 근데 정부는 그동안에 보수당도 그렇게 정부를 운영하지를 않았어요. 예컨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정부가 박정희 정부입니다. 네. 네, 박정희 정부고 담배세를 올린 정부가 박근혜 정부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은 여기서 세수가 줄어들면 여기서는 올려야 되고 피치 못하게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세금을 좀 도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만약에 죄송합니다. 금투세를 이제 폐지를 하고 싶으면은 금투세 폐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거래세를 계속 지금 내리는 지금 와중에 있고 그렇죠. 내년이면은 거의 거래세가 거의 폐지가 되는 수준을 지금 밟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래세가 보통 6, 7조 정도 되는 세금이거든요. 예. 그거의 한 절반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사실은 금투세로 벌충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양쪽 다 하지 않게 되면은 거래세도 줄어들고 이 금투세도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 세수로 보면은 1년에 한 7, 8조씩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인터뷰한 투자자연합회 대표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만 한다면 거래세는 다시 올려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제 그 정도는 의견을 내놓고 예. 물론 이제 뭐 토론 과정에 뭐 할 예정이었다 뭐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예. 일단 전체 요 세수를 놔두고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논의를 차분하게 이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금투세 토론회 지금 하자고 지금 네, 그렇죠.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혹시 그 대표친 이재명 대표친 예.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제 티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예컨대 뭐 소령진 그러면 지금 대위인데 대위인데 네. 아직 소령 이제 진급 예정된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 될 거니까 대표진이다. 야지 주는 건데 네. 야지 이거 표현이 좀 안 좋은데 여하튼 여하튼 못 나오면은 박찬대라도 하겠다. 그래서 뭐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밀고 나가는 것 같고 민주당 진영도 아까 뭐 그 진성준 정책위원장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지금 통일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갈리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합의가 돼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예. 뭐 이게 표현이 지금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이제 친문 진영에서는 요거를 계속 그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민주당 전체가 사실은 중산층 서민의 이제 정당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이제 정치인들이 있어가지고 당 정체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있고 예.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스탠스를 많이 유연하게 바꾼 것 같아요. 완화로 갔죠. 예, 이거 지금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꿈을 먹고 자라는 거다. 뭐 이런 표현 하셨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도박장에서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거기서 도박을 하는 겁니다. 특히 복권이 그렇죠. 네. 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표현 자체가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지금 이 유연하게 대처할 그럴 발언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뭔가 그 균열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고 사실은 뭐 토론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야, 그래요? 얘들끼리 싸워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정이 저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각시키고 니네들끼리 한번 싸워봐라. 그러니까. 싸워보고
예컨대 친이랑 친문이랑 싸우면 더 좋고. 근데 예. 조세 전문가시잖아요. 예.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 학자로서는 요거를 이제 시행해야 된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요런 이제 그 평가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조세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효율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형평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형평성 중요한 가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쟤는 돈을 버는데 과세를 안 하고 나는 돈을 버는데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제 납세 수능 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억울하죠. 나는 왜 내는 거? 예컨대 지금 아까 내가 호구냐 이렇게 증권 거래세 예. 나는 소득세는 안 낼 테니까 거래세 내겠다 그러면은 야 근로도 우리 근로 거래세로 해줘. 근로 거래세 해주고 야 법인 소득세 왜 걷는 거야? 법인 거래세로 해줘.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좀 어려웠었는데 우리나라가 요거를 이제 어렵게 합의를 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금투세가 지금 좋은 법이냐 그러면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최운열표. 근데 최운열 의원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최운열표 이게 금투세법인데 이 자체가 사실은 요 자체도 좀 문제가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돼. 예컨대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손실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손실 나면은 지금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지면은 지금 체계로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되면 손실 난 거는 얘가 만약에 손절을 쳤다. 들고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생겼으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떨어지니까 손절을 쳤어. 그래서 내가 손실 보면서 했는데 지금 체계로 그냥 과세가 되면은 요거는 뭐 주식이야 그렇지만은 예컨대 뭐 펀드나 이런 파생 상품에 들어가 있던 것들은 내가 이거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투세법으로 오게 되면은 요거 손실로 가지고 있다가 5년 정도 소위 말하는 이제 손익통산이라는 걸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년까지 2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걸 나중에 이익 봤을 때 요거를 상쇄시켜 가지고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미국은 이거를 5년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해줘요. 그래요? 요거 손실 난 거 다 할 때까지. 그래서 요 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재부 입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기재부 국장이 어떤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갖다가 이걸 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 뭐 하시나? 그분은 지금 뭐 밖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의 편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미국은 이걸 무제한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는 5년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단기 세제 혜택을 좀 다르게 주거든요. 오래 들고 있으면은 세율을 좀 낮춰줘요. 단기로 들고 있으면은 예컨대 사고 팔고 그러면 이거를 자기 소득에다가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아요. 근데 오래 들고 있으면 세율을 좀 낮춰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천징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세제처 입장에서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있을 때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금 뭐 주식 팔아가지고 돈 좀 생겼어? 그럼 우리가 좀 갖고 있을게.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천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예컨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양도차익을 냈으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돌리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20%를 원천징수로 한다고 치면은 20%가 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요거 하려고 그러면은 증권사를 하나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형 증권사에 지정하겠어? 큰 증권사 지정을 하지. 그러면 이제 기타 등등 문제가 있고 더 큰 거는 이제 이게 소득으로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건강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 건강보험에 이제 요게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항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1년에 5천만 원 이상, 5년간 2억 5천.
정도 이익이 돼야 이제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적용될 개미가 몇 명이나 되겠나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그 주식의 이제 보유자를 100으로 본다면은 보통 한 60% 정도가 이제 기관하고 외인이 들고 있고 예. 한 40% 정도가 개인들이 들고 있는데 개인 중에서도 이제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주식 많이 들고 있는데 이제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단위 종목으로 이제 50억 기준인데 50억 미만으로 들고 있으면서도 거래 많이 하는 분들이 한 물량이 한 20% 정도 된다. 어허, 이렇게 보거든요. 어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전체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요게 이제 개미 투자자도 여기 들어가진 않지만은 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손해 볼 수가 있고 네. 기관과 외인도 영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해 아니냐가 이제 주장인데 저는 뭐 그 주장은 사실은 뭐 영향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은 크지는 않다. 왜냐면 그 돈이 갈 때가 또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미장 간다 그러는데 미국장은 이제 250만 원 빼고 다 과세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여기가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잘 들으면은 조금 들으면 좀 이해가 좀 잘 되지는 않아요. 여기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내가 더 세금 더 많이 내는 데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흔치 않다고 보는데 요거는 새롭게 들어오는 조세제도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투자자들의 정서가 필요한 거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40대 50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젊은층 계층보다도 훨씬 더 주식이나 금융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시행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죠. 이건 법안 문제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라고 전망을 저는 하십니까? 이제 뭐 제가 한번 500원 내고 한번 걸어보고 제가 잘 맞히니까 예. 유예로 정리가 된다. 유예로 정리가 된다. 내년 시행하지 않고 좀 미루자. 예, 유예로 정리가 된다. 왜냐면은 일단 여기 뭐 아까 뭐 정책 위원 나오셨지만은 새 당대표 되면은 빠이빠이. 뭘 그렇게 가혹한 말씀을 또 그렇게. 우리 이번에 뭐 국민의힘 케이스도 봤지만은 예. 뭐 사표 내고 뭐 그냥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교체된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아무래도 그 아까 말한 그 40대 50대 거기가 이제 민주당의 지금 주요 지지 계층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불안감을 조금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완화가 아니라 유예로 전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예로 하고 완화는 지금 시간도 너무 짧고 또 깊이 숙고가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뭐 2년에서 3년 정도 유예하면서 그 유예 이후로 개정이 필요하다. 유예해서 그럼 유예가 이제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계속 미뤄진다고 보죠. 그래요. 대선 지나고 근데 이제 나서.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 다음에 종부세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전 대표 후보 발언을 보면은 요것도 이제 완화할 이제 그렇죠. 실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사실 종부세 벨트에서 지난 대선과 총선 고려해 보면은 거기서 0.7%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쉽게 패배했다. 우리 일로 가운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화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금투세는 유예, 종부세는 완화. 완화. 일가구 1주택 중심으로 완화하겠다. 근데 이제 요거 넘어가면 이제 상속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첩첩산중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세는 늘 인기가 있는 겁니다. 감세는 늘 인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까지 가면은 이제 그래 상속세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상속세는 이제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밀리게 되면은 이제 당명을 더불어민주의 힘으로 이제 바꾸면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그 당원에다가 기본소득 뭐 그런 기본사회 강령에 넣는 기본사회에 뭐 그 담겠다.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데 지난 대선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이 기본소득이나 이 기본사회 관련된 것에서 가장 공격받았던 거가 재원대책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재원대책. 그렇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었고 그래서 대선 본선에 가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예, 거의 안 했죠. 왜냐면 이게 재원 준비를 국토 보유세로 한다 그랬는데 국토 보유세는 이 금투세보다 100만 배 어렵습니다. 그래.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지금 자잘한 이제 파도들이 오는데 요것도 못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국토 보유세는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 그러면 기본소득 강령에 포함해 봤자 실행 방법이 오히려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이 전선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큰 전선은 이제 버틸 수가 이제 없게 되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게 되냐면 논의가 우리가 원래 낭비하던 거 아끼고 예컨대 뭐 부정부패 뭐 이런 거 절약하고 그러면 된다. 아나바다 운동하면 된다. 예,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본소득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선이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은 이어 붙여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본소득의 이제 이 프레임마저 엎치기 때문에 중간 어딘가에서 잘 버텨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죠. 전투에서 이겨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투에서 지고서도 뭐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